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로풋볼 50화 안녕하세요. 제작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대한민국이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뵙는군요. 이상윤 해설위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이상윤 위원님. 네. 감기 몸살이셨잖아요. 안 아팠어요. 그냥 땡땡이 깠어요. 아니요, 정말 아팠습니다. 예. 네. 좀 몸 괜찮으세요? 조금 아직 그래도 2% 부족하네요. 이건 나이를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나 봐요. 어. 좀 짜증나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좋아 좀. 보이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해외에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네네. 예, 잉글랜드하고 달순의 프랑스하고. 네. 아니 이번에 해외 가셔서 해외 네. 축구 여러 경기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기가 가장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정말 다 재밌었어요. 정말 다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 넣는 걸 봤던 토트넘 경기도 재밌었고, 네. 네. 그리고 파리 가서 봤던 파리 경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파리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제 주위의 지인들이 여행사도 요즘 좀 먹고 살아야지. 박문성 위원님께서 이제 여행사까지도 좀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행사가 네. 또 있으니까. 예. 자, 두 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는데 저도 어제 TV로 중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예. 저 원래 해설자잖아요. 아니 그 매치가 프리랜서. 네. TV 조선이어서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야 뭐 중계에 있으면 어디든지. 아이 그럼요. 현장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중계 보면서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중계는 박문성이다. 아, 왜요? 아니 말을 잘해요. 예. 네, 중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상현 위원님. 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자기들의 할 역할들을 잘했으면 예. 그렇게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못했다죠. 일단은 그 자신들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원정 경기가 쉽지 않다. 어렵죠. 선출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레바논전도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번에 박문성 위원님께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양 원정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이거든요. 이번엔 왜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까? 지금 레바논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아. 레바논 현장에 가서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워낙 지금 그 국내 사정 자체가 찬반이 막 갈리고 막 이러면서 시위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비 자체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안전 네. 문제 때문에 원래 11월 초에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제3국에서 이 경기를 치르자로 제안을 했대요. 11월 초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AFC라든지 FIFA가 그걸 보고 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레바논이 그러니 그냥 그대로 치르자라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관중을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비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러면 맥이 좀 빠지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관중이 없으면 조용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뛰는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흥이 좀 덜 나니까. 그럼요. 또 저희 중계진도 힘들어요. 예. 또 이렇게 뭐죠? 조용한 거를 말로 다 배워야 되니까. 맞아. 예, 좀 힘듭니다. 그나마 난 건 있어요. 북한전은 못 봤잖아. 레바논 경기는 봤잖아. 근데 진짜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북한이나 레바논 같은 팀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축구가 축제잖아요. 예, 월드컵을 그럼요. 예.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레바논은 내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축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건 좀 안타깝죠. 네. 아무래도 무관중으로 치러진 이 경기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중들 못 들어온 거는 홈팀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홈팀 더 응원 많이 할 텐데. 물론 홈팀이 좀 더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원정팀에게도 그렇게 전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경기장이 일단 너무 낯설잖아요. 예.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지켜보는 분들에도 그렇고 좀 맥을 좀 빠지게 하는 경기. 박문성 위원님께서 그 흔히 방송 용어로 뭐 막아뜨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래 평소에도 맞뜨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어제는 유난히 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무관중의 영향이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철조망까지 보였어. 축구장에 철조망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싹 그렇죠. 막혔어요. 네. 자, 일단 경기 보는 내내 좀 답답했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경기가 치러진 레바논 베이루트. 이 베이루트 징크스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3년 이후 베이루트에서 승이 없고 어제 경기까지 포함하면 3무 1패인데요. 이 경기장에서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93년도는 제가 MVP 받았던 해인데. 굳이 또. 근데 일단은요. 저는 여기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좀 낯설기도 하고 선수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잔디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잔디 정말 좋지 않던데요. 뭐 똑같은 조건에서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그 대표 선수들에겐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양 팀 모두 불편한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더 잘하는 팀에게 불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있는 건 이게 원래 그래서 그 잔디 상태가 안 좋거나 경기장 상태가 안 좋으면 야, 저 이제 기본기 나온다. 저 선수 이제 기본기가 좋냐 안 좋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볼 잘 차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기장이 정말 좋으면 더 잘 찬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경기장 좋으면 실력을 유감없이 그렇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없잖아 있는데 뭐 명필이 북갈입니까? 어디든 잘해야죠. 네, 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정답입니다. 이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잔디 탓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잔디가 안 좋을 경우 패스라든지 기술적인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팀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냥 롱볼 때리거나 카운터 때리려고 하는 팀에게는 볼이 하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잔디가 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근데 좀 더 공격적이고 패스를 더 많이 하고 숏 패스를 가져가는 팀에게는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는 강팀에게 조금 더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자, 무관중 잔디 탓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보입니다. 오늘은 벤투 감독의 대표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을 해보죠. 선발 라인업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시각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선발 라인업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딱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후반전에 뭔가 좀 빠르게 교체를 막 해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전반전의 내용이 잘 안 풀렸던 건데 근데 그 전반전에 안 풀렸던 내용을 보면 그런 몇 가지 조건들 잔디라든지 상대의 어떤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금방 얘기했던 잔디나 상대가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예측 가능한 변수는 이미 변수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상수입니다. 상수. 대응을 상수에 해야죠. 대해서는 분명히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궁금했다기보다 약간 의문이라고 할까요? 왜 잔디가 좋은 데서 경기할 때하고 잔디가 이렇게 안 좋은 데서 경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우리 잔디가 그 정도로 안 좋을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도 거기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잔디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잔디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에 미리 좀 대비해가지고 선발로 좀 변화를 좀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벤투 감독의 무색무취한 전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투 감독을 믿고 기다려줘야 하지만 아직 좀 명확한 플랜 A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벤투 감독의 전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벤투 감독 부임하고 또 선수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선수들 평가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볼 정말 이쁘게 차는 선수들, 뭐 황희찬, 뭐 이강인은 그 전이었지만 그래도 뭐 이청용이도 있었고 그리고 권창훈이 있었고.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의 티키타카를 내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기대가 있었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뻔히 제가 만약에 그 대표팀 감독이라도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틀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선수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박문선 어저께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나 미드필더 어떤 조직을 잘 같이 가고 공격을 가져갈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좀 뿌려준다든지 예. 아니면 롱볼 때려줄 때 한 번씩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때리는 거 때려주면 괜찮죠. 나쁘지 예, 않아요. 예.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경기는 선수가 하는데 근데 벤트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선수들이 그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아, 우리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아쉬움. 예. 예, 그래서 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플랜 A가 부재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임기응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임기응변이 들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예를 들면 후방 빌드업을 철저히 좀 가져가고 싶다. 뭐 이선 쪽에 이렇게 볼 잘 차는 선수들 남태희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이렇게 놔둬놓고 경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보여주는 거 좀 기술적이고 패스 축구를 하고 싶다. 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어저께 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경기가 잘 안 풀릴 경우 뭔가 변화를 줄 때 그런 임기응변이 그동안 1년 넘도록 항상 아쉬웠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을 계속한다? 예.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응변이 부족하다. 이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자, 이날 벤투 감독은 황인범을 비롯해 정우영, 남태희에게 중원을 맡겼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원에서 볼 배급이 잘 안 됐고 결국 손흥민이 좀 삼선까지 내려와서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인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무성 의원님? 이건 뭐 선수 개인의 문제로 또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 카드는 이 칼은 이 칼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양날을 갖고 있죠. 공격과 수비에 대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높여놓고 세컨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이쪽에 서서 확실하게 탈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철저하게 홀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쓰거나 이러긴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수의 능력을 조금씩 갖고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 확 쏠려서 그렇죠. 쓰긴 또 애매한 카드여서 파트너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의 전술에서는 약간 좀 겉도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파트너는 좀 더 확실하게 볼을 뿌려주거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대가 막 압박 들어올 경우 약간 좀 템포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죠. 어려움이 좀 있어서 네네. 그 자리는 계속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결국 기성용 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에 대체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이상우 의원님.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의 항태자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정말 풀어줄 수 있는 선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진짜 공격적인 어떤 조합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막 뿌려주고 이재성 선수라든지 어떻게 남태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냥 정말 관여를 하려면 같이 이렇게 막 볼을 주고받고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 느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살아날 수 있는 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볼을 그러니까 재밌게 차는 게 아니라 진짜 볼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연결 자체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 주면 탁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함께. 그렇죠. 그래서 볼을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한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거죠. 예. 자,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황인범을 빼고 황희찬을 넣으면서 재빠르게 좀 변화를 가져왔는데 벤투 감독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 중 하나가 변화에 좀 둔감하다. 고집이 세다였잖아요. 어제는 그래도 바로 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후반 시작하면서 교체를 바로 해줬죠. 그래서 황희찬 선 어제는 교체 타이밍이 대체적으로 좀 빨랐어요. 네, 황희찬 선수는 후반 시작하면서 했고 김신우 카드도 좀 일찍 썼고
마지막 이강인 선수는 80분 정도 했었는데 네네. 그거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강인 선수는 마지막 교체 카드는 한 80분 정도에 될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부상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변수 생각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제는 좀 빠르게 대체한 건 있습니다. 예, 고집을 좀 꺾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도 답답했을까요? 일단 어차피 경기가 안 풀리면 그리고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려면 히든 카드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럼요. 정말 명확한 히든 카드가 있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빨리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좋았다. 긍정적- 예. 예. 황희찬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들쏘죠.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수들을 어떻게 진짜 조합을 해서 경기를 띠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선발이냐? 교체로 나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해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황인범 선발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벤투 감독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좀 어렵지만 중원 최적의 조합 누구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만 놓고 보자면 일단 정우영 선수 자리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위치에 이강인 선수의 성장이 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은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 뒤면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21살이 되고 또 다행인 것은 지금 발렌시아에서 감독 교체 이후에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가져가고 신뢰를 있기 또 받고 때문에 있고요. 예. 그렇게 좀 고민. 지금 특히나 이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네, 네. 이강인. 그리고 분명히 지금의 선수들 중에도 있잖아요. 예. 실력 있는 선수들은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 탁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답답해요, 진짜로. 예,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표팀 선발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고 또 보면 좋은 자원들은 있잖아요. 또 예. 여기서도 그리고 분명히 이 선수들 가운데서 또 옥석을 가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자신의 그 축구 철학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투입이 돼서 예, 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 뭐 주전으로 뛰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한다면 이재성 선수를 중앙으로 이재성. 내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예, 예. 봐요. 그리고 황희찬을 대신 위에 올려놓고 음흠. 어제 후반전에 가져왔던 포지션 변화 중에 하나인데 예, 저는 예.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뭐 성장을 뭐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지금부터 당장 선발로 좀 기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좀 무리입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강인 네. 선수가 소속팀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렇죠.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고 네네. 제가 최근에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몸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오. 이제 진짜 성인 무대에서 제대로 붙어볼 네네. 만한 몸이 커지고 있다는 게 조만간에 뭐 저는 자리 잡을 거라 봅니다. 예, 조만간 자리 잡을 이강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박문성 위원님께서 중계하시다가 하는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용의 크로스가 이제 후반쯤에 계속 연결이 안 되자 풀백이 늘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심이 좀 깊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풀백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풀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워낙 공격과 수비의 전환도 많이 그럼요. 일어나고 또 빠르게 네. 일어나기 때문에 풀백 중요하죠.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핫한 리버풀 같은 경우도 아놀드와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풀백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 풀백이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두 가지로 예.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전술적으로 그 풀백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3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3백으로? 있는데 예.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3백에 또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어려워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풀백 고민이 언제쯤 해소될지 늘 좀 걱정입니다. 풀백 자리는요. 아직 한국이 2승 2무 승점 8점으로 1위입니다. 2위 그룹인 레바논, 북한이 턱 밑까지 좀 따라온 상태인데요. 이게 순위 걱정이 슬슬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물론 뭐 저는 최종 예선 가는 그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이제 네. 반환점을 딱 돌았지 않습니까? 8경기를 해야 되는데 4경기를 치렀고 딱 절반을 치렀는데 나머지 4경기 중에 3경기가 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최종 예선 가는 거는 문제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종 예선 가는 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최종 예선도 아니고 2차 예선인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조금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예. 네.
자,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불안한 리드 지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어떤 점 개선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아, 축구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원정 경기 정말 부담이 커요. 네. 예. 그리고 팬들의 정말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 저는 그러니까 선수 제 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예, 잘했을 예. 때 못했을 때 그걸 알기 때문에 팬들은 또 왜 저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최고의 그 경기력 보여주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이제 또 홈 경기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네, 다시 네.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단기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냐고요. 예. 히딩크 감독이 그 마지막 떠나면서 박항서 당시 코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평가전이건 무슨 경기 2차 뭐건 간에 무조건 이기고 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살짝 있냐면 벤투 감독에게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보고 있는 거 같고 또 그게 필요하죠. 뭐 당연히 감독 그럼요. 입장에서는 예. 우리는 지금 본선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강해질 것인지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 경기에서 지게 되거나 경기력이 안 좋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여론이 약화되고 선수들은 혹시 자꾸 이제 밀리고 막 비판을 받게 되면 약간 신뢰를 좀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좀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막 뭐 평가전이건 뭐건 간에 일단 좀 이기고 보고. 그러니까 히딩 감독이 박항서 코치에게 그랬대요. 떠날 때 저에게 하나의 팀만 얘기해달라. 나도 이제 앞으로 감독을 오래 해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박항서 감독이 히딩 감독이 박항서 코치에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경기든 지지 마라. 일단 이겨놓고 분위기를 바꿔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럽이나 그 정말 명문 팀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팀들은 약한 팀하고 해도 있잖아요. 엄청나죠. 이거 완전 뭐 상대방에 대한 얘기도 잡아야 있는 돼요. 예. 그래야 분위기 진짜 바꿀 수 있고. 그럼 베트남이 지금 박항서 감독 잘하잖아요. 순항하고 있잖아요. 유희 잡았어요. 예. 이게 축구가 베트남은 경기력도 좋아요. 아니 이게 보면 너무 재밌게 해요. 팬들이 된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퍼거슨 감독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처음에 맨유라고 하는 팀을 맡았을 때 유소년 경기장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기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전에 한 5골 넣었는데 후반전에 슬슬 뛰니까 불가초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거면 축구 그만하고. 맞아. 그건 상대에 대한 존중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너희들은 축구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골이면 10골 넣는 게 페어플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제가 새벽에 지금 언더 17세 그 멕시코하고 네덜란드 경기를 하고 왔거든요. 경기는 네덜란드가 겁나게 잘했어요. 골도 넣을 수 있는 찬스도 많이 만들었는데 1대1로 비겨서 승부차기에서 멕시코가 결승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 경기 아무리 잘하면 뭐 하냐고요. 근데 또 패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된다. 그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MOM 좀 뽑아주시죠. 박 의원님. 저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이 아시아 레벨에서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웬만한 공격수는 뜯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크죠, 빠르죠, 멘탈도 강하죠. 그러니까요. 탈아시아급인데 확실히 그래서 아마 팬들이 이 탈아시아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탈아시아에 대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위원님. 저는 없어요. 김민재였군요. 없습니다. 네, 김민재 뽑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네. 자, 워스트. 이런 거 이거 워스트를 어떻게 뽑아? 한번 뽑아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살짝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철조망. 이게 잘하면 다 잘하는 거고요.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질문한 저를 이렇게 뭐하라고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철조망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년 3월 예선이 다시 재개되고요. 홈 경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준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상현,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다의 축구 상식 2분 톡톡 시간입니다. 축구의 재미를 배로 늘려주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라이벌, 더비 매치인데요. 이 라이벌 팀 사이에는 선수 이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후폭풍이 거센 편입니다. 오늘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선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 루이스 피고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주장까지 하면서 무한 신임을 받았던 피고는 2년 연속 라리가 우승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2000년 죽음 문제로 불화를 겪게 되면서 높은 바이아웃을 지불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이에 분노한 바르셀로나 팬들은 엘클라시코에서 피고에게 돼지머리를 던지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의 축구 황제 호나우두 선수입니다. 호나우두는 바르셀로나에서 최연소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후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호나우두의 활약으로 인터밀란은 유로파 우승컵을 차지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과 최연소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죠. 이후 무릎 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거친 호나우두는 한일 월드컵 득점왕으로 복귀한 후 바르셀로나의 최대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됩니다. 이적 후 첫 시즌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다시 한번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는데요. 레알에서 전성기를 거친 후 이번엔 과거에 뛰었던 인터밀란의 라이벌인 AC 밀란으로 이적을 하면서 라이벌 4팀에 모두 몸담게 됩니다. 직접적인 이적은 아니었지만 호나우두는 축구 팬들에게 2번의 배신자가 된 사연이죠. 오늘은 누군가에겐 영웅, 누군가에겐 배신자가 된 선수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카를로스 테베즈,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마리오 게체, 토트넘에서 아스널로 이적한 솔 캠벨 등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라이벌 팀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불꽃 튀는 경기와 역사적인 라이벌 매치의 재미에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지다의 축구 상식 2분 톡톡이었습니다. 네, 3부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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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9 피파 U17 남자 월드컵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7세 이하 연령별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과 동률인 8강 달성을 완성지은 대한민국 대표팀과 U17 월드컵 그리고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쉽게 됐죠. 예, 지난해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게 패했는데 네. 이번에도 8강에서 멕시코를 만났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펼쳐졌던 U17 월드컵 토너먼트 8강전이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했는데요. 멕시코가 조별 예선에서 F조 3위 와일드카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16강전에서 일본을 2대0으로 이겼죠. 예. 멕시코는 이 대회에서 2005년, 2011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2번이나 우승한 적이 있는 강팀이에요. 자, 강팀의 느낌이 좀 나긴 했습니다. 멕시코가 지난 대회에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조별 예선부터 흐름이 좋았고요. 네. 또 8강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U17 월드컵 최초로 4강 신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패배를 하면서 좌절됐습니다. 경기는 전후반 팽팽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길 만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예. 후반전 31분에 멕시코가 공격을 하다가 이게 공격인가 스로인인가 선수들이 헷갈려하는 예.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때 스로인으로 빠르게 연결된 공을 아빌라 선수가 머리로 집어넣으면서 멕시코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자체도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실점 장면도 뭔가 느끼기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크게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네. 질 경기는 아니다. 그쵸. 이거였거든요. 네네.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다가 한 골을 실점하고 지니까 굉장히 좀 서운했는데 네.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전술적인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예, 멕시코가 아무래도 힘과 스피드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되게 강하게 압박을 했던 이런 방법은 잘 통했죠. 예.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결국 문제는 그 마무리 순간에 그 부분 전술이 좀 섬세하지 못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서 우리가 딱 볼을 수했을 때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볼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그 패스를 받을 위치로 찾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상대 수비를 좀 데리고 나가면서 볼을 가진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목적 있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왔습니다. 예, 특히 전방의 공격수 이 최민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 윙어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선의 미드필더들도 침투를 많이 했는데 음흠. 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흐름을 잡고도 골을 넣지 못했던 그런 이유라고 보고 아하.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멕시코 선수들은 적은 기회 속에서도 좀 날카롭다 이런 인상 받았는데 네. 결국 마무리가 맞습니다. 승패를 가른 거군요. 네, 결국 멕시코는 사실 이날 경기에서 우리한테 밀렸어요. 예. 네, 중원에서 주도권도 내줬고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몇 안 되는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음흠. 네, 이 선수들은 박스 부근에서 볼을 잡으면 우리와는 다르게 2번, 3번 연계를 하면서 예, 예. 들어가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무리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부분 전술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멕시코가 이길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었다. 예, 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음흠. 네. 멕시코 이 대표팀을 보면 그 98 프랑스 월드컵 때도 그렇고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2대1 패배. 예. 음. 은근히 잘해요. 맞아요. 네,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강팀들이랑 붙어도 쉽게 예. 지는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잘합니다. 네, 네. 예. 자, 멕시코 제외하고 4강에 오른 팀을 보면 네덜란드, 뭐 프랑스, 브라질, 뭐 각급 대표팀 대회가 아닌 성인 월드컵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더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예. 네. 자, 흥미로운 경기 결과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이 프랑스 대 스페인 8강전 경기가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스페인을 6대1로 네. 이겼습니다. 네.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일단은 경기를 시청하시 못하신 이분들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챙겨 보시는 걸 예, 예.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음흠. 물론 스페인 팬분들께서는 좀 아쉬우시겠지만 예, 예. 선제골은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프랑스가 6득점을 내리 기록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골 모두가 서로 다른 선수에게서 나왔어요. 두 번째로 모든 득점이 골 에어리어.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말고 골 에어리어 안쪽이나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 말은 결국 득점을 위한 빌드업이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세트피스든 빌드업 상황이든 2명 이상 복수의 선수들이 동시에 박스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 거기서도 한 단계 더 골 에어리어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되는 아하.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슈팅을 하는 선수는 웬만하면 유효 슈팅을 날릴 수가 있겠죠. 예, 예. 하늘로 치솟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득점까지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가 한 경기에서 그것도 스페인을 상대로 6명이나 득점을 성공시켰는데 얼마나 대회를 잘 준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뭐 잘 준비했으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스페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지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네, 일단 보면서 스페인이 심리적으로 초반에 좀 압도당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흠. 네, 스페인 축구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볼 전멸을 확보를 하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초반에 이 스페인이 자신 있게 올라가다가 이 프랑스의 빠른 선수들, 예. 힘 있는 선수들에게 한 두어 차례 정도 완전히 공간을 내줬거든요. 음흠. 네, 그러면서 실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피지컬적인 부분에 압도를 당했고 예. 그러면 위축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프랑스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면 계속 물러나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다 내려오게 되고 특유의 경기를 펼치지 못했던 예, 거죠. 예. 그러면서 프랑스에게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간 게 이 경기의 승패를 갈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스포츠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또 은부크의 역전골이 좀 커 보였습니다. 아, 그게 정말 사실상 뭐 승부를 가른 승부처가 아닌가라고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전반 36분이었거든요. 그때 은부크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부터는 스페인 선수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세 번째 실점과 네 번째 실점은 스페인이 정상적으로 수비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점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무기력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프랑스는 쉽게 경기를 더 운영할 수 있었고요.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U17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 팀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수열 평론가가 또 틀린 건가요? 이번 대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대륙에선 4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예. 카메룬, 나이지리아, 앙골라, 세네갈. 그중에 카메룬을 제외하고 3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예. 하지만 16강에서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일단 앙골라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졌고요. 이 대회에서 8번이나 결승에 올라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었던 나이지리아는 예. 네덜란드에게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BBC에선 많은 유럽의 구단들, 스카우터들이 이 U17 대회를 통해서 뉴 드록바를 찾았는데 이번엔 확실히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팀의 부진, 반대로 생각하면 또 유럽 팀들의 강세 이렇게 네. 봐야 할 텐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U17 월드컵이나 U20 월드컵에서 이 아프리카 팀들이 선전해온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유럽하고 남미의 축구 강국들이 이제 2000년대 한 중후반을 넘어오면서부터는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이 대회 차출을 거의 안 했습니다. 어허.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프리카의 어린 선수들의 신체적인 성장의 발달 속도 이게 유난히 빠릅니다. 유럽과 남미에 비해서 그렇군요. 상당히 빠른데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유럽이나 남미의 유망주들이 그 신체적인 성장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U17 대회나 아하. U20 월드컵에 출전을 하는데 반해서 예, 예. 아프리카 선수들은 이미 이 연령대에 성인팀 못지않은 그런 신체 수준을 완성을 하고 예. 나온단 말이죠. 체격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기량 차이가 어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선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는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 이제는 유럽이랑 남미의 강팀들 그런 어린 선수들도 아프리카 선수들 못지않게 신체적인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음흠. 최근에 보면 뭐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호드리구, 오도이, 필포덴 이런 뭐 산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의 유망주들이 빅클럽에 데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럼요. 네, 그것만 봐도 이제는 그 선수들이 10대 중후반에 이미 신체적인 부분에서 완성이 되고 예, 그만큼 전성기가 오는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음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연령대별 대회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흠. 네, 이번 대회에서 그 상황에 오른 그 프랑스나 브라질, 네덜란드 이런 팀들을 보면 이 선수들이 과연 17세 선수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그만큼 정도로 그 신체 네. 발달이 좋다.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저번에 이세열 평론가께서 그 아프리카 팀들의 선전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태세 전환이 4강 팀들이 발표가 나오고 난 네.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네, 굉장히 뭐- 또 뭐 다른 스페인, 재밌네요. 프랑스도 17세 요 체격이 아니다. 예, 예. 원래 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전통 강호 팀들이 네. 연령대별 경기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 그렇죠. 예. 네, 이제는 뭐 그 연령대별 대회에서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의 선수들을 압도한다. 이런 말은 좀 조금씩 옛말이 예.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펼쳐진 대회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음흠. 예, 바로 지난 대회죠. 이제 2017년 대회에서는 잉글랜드, 브라질, 스페인이 또 좋은 유망주들을 배출을 하면서 예. 이 4강권에 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U20 월드컵도 최근 두 대회에서 아프리카 팀이 4강에 못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만큼 요즘에는 유럽과 남미의 강세 그리고 아프리카의 약세가 가장 최근부터 예. 조금씩 그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음흠. 예,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유럽과 남미 선수들의 전성기가 빨라지는 만큼 이제는 이 연령대별 대회에서도 아프리카 팀들이 조금씩 하향세가 오고 아. 유럽과 남미의 강팀들이 이제 상위 토너먼트 그 순위에 음. 좀 안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유럽의 강세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제가 네. 봤을 땐 다음 대회 때 아프리카 팀들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세계 각국에서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점차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소년 축구 현황 어떻습니까?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K리그 주니어라는 리그가 있어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K리그 프로 산하 U18 팀이 참가를 합니다. 예. 올해는 수원 메탄고와 서울 오산고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어허. 그 아래 U17 리그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여름 동안은 나이대별로 챔피언십 대회도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무대가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렇죠. 또 2016년 7월부터 유스 트러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흠. 해외 우수 구단을 벤치마킹해서 유소년 팀의 핵심 영역, 그 단계별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켰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프로구단이 의무적으로 유스팀을 구성을 하고 선수들을 오. 키우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네, 준 프로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K리그 산하팀의 2, 3학년 학생들이 K리그 구단과 준프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이 부산 아이파크가 일찌감치 2위를 확정 지으면서 후반기 이 잔여 경기를 좀 여유 있게 예, 치르고 예. 있잖아요.
이후에 개성고 3학년 권혁규 선수를 경기에 2차례 내보냈는데 준프로 계약을 맺은 이 선수에게 프로 경기 기회를 주면서 엄청난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개성고등학교 그 수업을 듣고 오전에 듣고 저녁에 와서 뭐 경기를 뛰고 이런 예. 식인 거죠. 예. 자, K리그까지 이어지는 유소년 시스템 잘 갖춰진 팀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 U17 월드컵 한국 대표팀 21명 중에 예. 17명이 K리그 유스 선수입니다. 어허. 포항 스틸러스 산하 포항제철고가 7명, 예. FC 서울 산하 오산고 3명, 광주 금호고 수원 메탄고에서도 2명씩 배출을 했고요. 예. 여담으로 포항제철고 선수들이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뭐 끼리끼리 얘기를 할 때도 그룹별로 한 명씩 최대한 나눠져서 들어가기로 그렇군요. 이렇게 통제를 받았다고 해요. 예. 재밌습니다. 네. 자, U22 의무 출전 같은 제도도 잘 갖춰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뭐 상주 상무도 이 제도 적용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K리그는 그 오래전부터 그 U23세 이하 예. 차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 U22로 조정이 됐습니다. 음흠. 이게 뭐냐면 프로 구단은 그 U22세 이하의 선수 2명이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주전 1명, 구 1명을 경기 엔트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각 프로팀의 유스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예. 이 잠재력이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각 팀의 그 유스에 소속해 있는 어린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예.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부터죠. 예. 그때부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군경팀 그 오. 상주 상무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는 어린 선수들의 조기 입대를 좀 유도를 하면서 군 문제를 조금이나마 좀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도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는 그 군 문제가 정말 최대한 큰 문제죠. 네. 이 제도의 적용이 좀 한 해 돌파구가 되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도와 규정이 바람직하게 뒷받침되면서 한국 축구의 뿌리가 더욱 든든하게 자리 잡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네. U17 대표팀 땀과 노력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기 펼쳐줘서 감사합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